알짜 경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수우 기자의 보이는 경제, 경제 전문가를 모시고 앞으로의 경제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윤여삼 메리츠증권 채권연구위원 나오셨는데요. 파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금 미국 국채금리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 국채 금리는 오르고 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러면 이제 앞으로 경기가 너무 과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다가 네네. 이제는 고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로 이렇게 쭉 내려온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국채 금리 반락, 그러니까 네.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 이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몰리고 있어요. 네. 파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올해 1분기에 미국 10년 금리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이 상원까지 다 장악하는 네. 블루웨이브라고 하고 네. 있죠. 그 블루웨이브 달성하기 전까지만 해도 0.9%밖에 안 됐었습니다. 네. 그다음 1분기에 그 막대한 재정 정책이 경기도 개선시킬 거고 네. 그 재원이 채권 빚을 내 가지고 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채권 공급량이 워낙 많이 늘지 않을까. 예. 그 걱정에 3월 달까지 1.8% 무려 뭐 거의 이자 두 배죠, 수익률로는 두 배죠. 예. 예. 그래서 80년 이후 분기 수익률로는 미국 국채 시장이 마이너스 4%로 최대 분실을 기록할 정도로 약세했는데 전일 미국 10년 금리 종가는 1.3%입니다. 그 사이에 또 0.5%포인트에 가까운 금리가 떨어지면서 금리는 보통 경기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예, 예.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1분기는 경기 좋아질 거고 그런 재원으로 채권을 갖다 쓰다 보니까 그 채권 공급량이 늘어서 걱정을 하던 게 이거 지금 채권 시장의 컨셉이 아주 심플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최근에도 미국 지표들은 굉장히 좋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네. 거기에 또 금리 올 때 결정적인 힘 중에 하나가 그렇게 좋아진 경기가 과열로 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까. 네. 네. 그 물가 올라가는 것만큼의 금리 보상이 나와야 된다고 금리가 올라갔는데 이제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경기에 대해서 크게 의심은 없지만 아주 좋은 최강의 모멘텀들은 지금 보고 지나갔다. 그리고 7월 말에 이제 미국의 그 부채 한도 협상이라고 하는 또 이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큰 협상이 남아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그 노이즈가 생긴다고 하면 국채 발행량이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늘어나는 구조는 끝난 거 아니냐. 그 두 가지 그러면 요인이 그렇죠. 금리를 떨어뜨렸습니다. 떨어졌다 이런 네.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국채 금리라는 게 네. 일단 많이 발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모든 제품은 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채권은 가격이 금리랑 역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더 많은 이자를 줘야지 않으면 너 당신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겠어. 맞아요. 예, 그런 환경으로 가면서 공급량이 많아지면 금리가 보통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그럼 국채 금리가 이제 많이 공급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오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네네. 이게 제가 기본적인 생각으로 그 경제적인 그 뭐랄까요 상식이 약간 좀 어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 금리 지금이 그러면 아까 약간 반락했고 네. 그다음에 0.5%포인트가 다시 떨어졌다. 여기까지는 나왔는데 네. 그러면 지금이 바닥이냐?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네. 게 장기 금리가 하락한다는 건 미래의 성장성이나 그러니까요. 인플레에 대한 기대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 좀 빠지고 있다는 네. 소리인데 지금 미국 경제는 내년까지도 분명히 미국은 보통 한 2% 정도 성장하면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4% 성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내년까지 나쁘진 않아요.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6월 FOMC 회의에서 네. 원래 2023년까지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지 않고 맞아요. 제로금리를 유지해주겠다라고 했다가 그 6월 회의 당간에 우리 23년에 2번도 올릴 수 있어. 그런 식의 점도표 상향을 통해서 통화정책 부담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선물 시장이라든지 미국의 전문가들이 미국의 연방금리가 향후 22년 말부터나 23년부터 인상을 시작한다고 하면 25년 정도까지는 1% 중반에서 한 2%까지도 금리가 연방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기준금리가 제일 낮은 금리잖아요. 정책금리로. 네. 그 정도 수준의 기대를 가져간다고 하면 미국 10년 금리 현재 1.3%는 뭐 수급 요인도 있고 경기 모멘텀이 정점을 치고 지났기 때문에 경기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채권 시장 수요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좀 단기 반락이 좀 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래서 3분기에는 지금 요 근래 미국 금리가 떨어질 때 제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용지표가 좀 부진했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네, 일자리 구인난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금을 워낙 많이 줘놨더니 사람들이 일자리에 안 찾아서 고용지표가 좀 부진하면서 아니 일자리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는데 연방금리 그렇게 기준금리 쉽게 올릴 수 있어?
뭐 그런 논의가 나오면서 채권 시장이 좀 반락한 것도 있는데 저희는 3분기 정도는 미국 금리가 한 번 정도는 다시 3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이 아까 1.8% 근처라고 네. 했잖아요. 그걸 시원하게 넘기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네. 이제 전체적인 힘들은 올해 연초만 해도 미국 10년 금리 뭐 2%도 넘어갈 거다. 네. 뭐 이런 주장들을 했는데 3분기에 조금 오르고 그 지금 현재의 이 무난한 숨고르기 국면은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뜨거운 이제 불장에서 네. 어느 정도 주식 시장하고도 연계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러니까 장기 국채 금리가 되게 많이 올랐을 때는 또 네. 와 화랑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기 분들도 좋다고 많았죠. 생각할 예. 수 있었죠. 그랬다가 지금 떨어지니까 와 어떻게 지금 이제 그러면 앞으로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윤 채권 저기 파트장님께서는 이제 3분기에는 한 번 더 오를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사실은 작년에는 경기가 나빴잖아요. 그러니까요. 경기가 네. 나빴고 금리가 낮을 때 우리 그래도 주식시장은 엄청 좋았죠. 그렇죠. 그때 제일 많이 쓰였던 표현이 이 저금리 환경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부분에서 작년에 시장 강세가 용인됐는데 올해 1분기는 경기는 분명히 좋았어요. 네. 심지어는 그 경기 좋은 것 반영해서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는데 주식 투자자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좀 않았어요. 답답했죠. 네. 왜냐하면 그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따른 뭐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었고 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그 금리가 올라갈 때 주인공이 바뀌었죠. 아하. 작년에는 상장주. 네. 맞습니다. 안 좋은 경기에 꿈과 희망을 네. 가지고 밸류를 따지지 않고 미래 성장성을 보고 성장주 위주의 강세를 나타냈다가 올해 1분기에는 제일 많이 쓰였던 표현이 리플레이션입니다. 그렇죠. 다시 경기가 반등하면서 좋아진다는 국면인데 그렇게 해서 단기 금리는 유동성 공감하면서 잡혀 있는데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버퍼만큼 미래 성장성이자 경제 동력이 된다고 해서 우리 왜 과거에 잘 나갔던 종목도 있잖아요. 예. 최근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뭐 대표적으로 철강, 조선, 건설, 뭐 금융, 은행 네. 같은 이런 주식들이 좋아지니까 작년부터 성장주 중심으로 꿈과 희망에 투자했던 분들이 지수는 계속 신고점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도 네. 코스피는 3,300을 넘었죠. 네. 미국 주식도 신고가들을 인덱스 기준으로 경신하지만 미국 주식 중에 유명했던 뭐 테슬라 같은 네. 종목 네. 그런 종목들은 올해 들어와서도 좀 많이 안 좋았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장기 금리가 다시 꺼지고 미래에 대한 그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버퍼를 벌려놨던 거 이제 다시 줄어드니까. 활용하면서 네.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주식 시장의 주인공이 다시 작년에 잘 나갔던 종목 쪽으로 같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성장주 쪽으로 아이디어가 돌면서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의 제일 포인트는 금리가 장기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거 판을 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쪽에까지 시각이 전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 그 성장성의 버퍼를 활용하면서 장단기 금리 차의 축소를 이용한 꿈과 희망의 주식들이 다시 기회가 오고 있다. 아. 경기는 분명히 내년까지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경기 환경 하에서 위험 자산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아직 없어요. 아, 네. 그리고 연준이 뭐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이다 뭐 한다고 하지만 그 시점에 대한 충격이나 테이퍼링을 해도 사실 이건 긴축이 아니라 정상화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아직 겁내야 할 상황은 뭐 금리 좀 빠진다고 경기에 대해서 우려할 정도의 환경은 아니고 채권 시장도 좀 오버슈팅. 그동안 너무 금리 오를 거라고 매도 포지션을 많이 가져갔다가 그 부분에 대한 뭐 매도를 좀 청산하는 과정에서 되돌림도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 OECD 선행 지수라는 게 있어요. 예. 계속 이게 지금 상승세를 보인다. 네. OECD 선행 지수 뭐 어떤 겁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경제는 계속 좋아지죠. 예. 경제는 계속 커지고 그래서 우리 GDP라고 하는 거 보면 누적적으로 계속 경제 활동만큼 커지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경기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네. 그 순환을 한다라는 경기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네.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출렁출렁하죠. 네. 그래서 계속 좋아지는 경제에서 그 출렁출렁하는 부분을 뽑아내서 보여주는 게 선행지수의 구성 예. 항목인데요. 일단 경기가 좋아지면 선행지수는 올라갈 거고 나빠지면 떨어지는데 경제 사이클들이 그 어느 정도 시기에 따라서 네. 존재하는데 OECD 선행지수를 왜 보느냐? 네. 경제 사이클 중에 제일 짧은 사이클을 재고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재고. 쌓아놓는 거. 네. 기업들이 좀 경기 좋을 때 재고를 쌓았다가 경기 나빠지면은 또 그렇죠. 생산 안 하면서 재고 소진하고 이 짧은 사이클 교과서에서 보통 4년을 얘기하는데 네. OECD 선행지수가 그 가장 짧은 사이클을 제일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소경기 순환 중면을 보는 측면에서 OECD 선행지수를 많이 보고요. 예. 최근에 그 부분이 좋아진다는 건 단기적으로도 업사이클 쪽에 들어왔다. 한국이 네. 거기서도 좀 앞서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수출 기반화의 한국 경제가 네. 상당 부분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같이 우리가 이제 또다시 교과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 제조업 지수는 네.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뭐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행지수 OECD 선행지수는 오른다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도 어닝 서프라이즈 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제조업 지수가 같이 막 이게 더 막 좋아져야 되는데 OECD 선행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상위권인데 네. 제조업 지수는 떨어진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선행지수는 추세 지표고요. 네. 그러니까 한번 방향을 잡으면 아까 얘기했던 사이클 정도 어느 정도 아. 유지하고 그리고 생산은 거기에 구성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기업들이 하는 네. 활동, 뭐 소비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의 제일 대표적인 큰 틀을 보여주는 게 수출인데요. 네. 수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전년 대비 두 자릿대 30% 이상의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행지수를 주도하는 힘은 있는데 네. 아니, 수출 좋으면 기업들 생산도 늘어야죠. 근데 그 생산의 또 중요한 그 시장 중에 하나가 내수죠. 아하. 내수 경기는 지금 최근에도 좀 내수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 지표들도 개선되고 분명히 나아지는 방향, 정책 효과들도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취약하게 보여지는 지표 중에 하나가 고용 쪽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도 그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수 시장이 좀 불안한 부분이 전체적인 그리고 사실 아까 기업 지표들이 왜 나빠져요? 작년부터 해서 올 초까지 많이 좋아졌었어요. 아하. 그래서 네네네. 서베이 지표들이나 그런 것들이 반영해서 올라왔다가 최근에 좀 레벨들을 좀 쉬어가면서 내수 경기 회복하는 부분들을 좀 더 네.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제 우리 경제 전문가분들하고 이야기하면 미국 경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 미국에 있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증세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네.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돈을 더 늘리겠다, 돈을 더 쓰겠다 이런 거가 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럼 이게 증세가 사실상 포기가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이 인프라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거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네. 갖고 오는 정책 방향이 큰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케인지안이라고 대표되는 그렇습니다. 시장에 네. 맡겨두지 않고 이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작년에 뭐 미국의 재정 지출만 8조 달러, 네. 미국의 GDP가 20조 달러인데 정부 지출을 그렇게까지 많이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거기서 아까 얘기됐다시피 채권 시장은 공급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권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채권의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몰렸었는데 증세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좀 그런 빚을 덜 내지 않겠냐. 예. 그러면서 이제 채권 시장이 좀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 또 빚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증세의 포인트가 사실은 법인세 쪽보다는 법인세는 전 세계가 최저 법인세율을 동일하게 15%로 가져가자라는 걸 지금 그러니까요. 주요한 화두로 네. 들고 나왔고요. 예. 부자 증세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프라 투자 계획도 사실은 원래 계획한 것보다는 공화당이랑 지금 합의 보면서 조금 줄여나가는 방향 쪽이에요. 사실은 아까 다행이네. 부채한도 네. 얘기 드렸잖아요. 예. 미국은 빚을 어느 정도 양당 합의를 해서 좀 조율을 하면서 가자라고 하는 게 7월 말에 이제 네. 또 그 규모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향후에 빚을 내서 네. 뭐 2년간 지금 빚을 많이 냈으니까요. 네. 빚을 내서 더 이상 이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방식은 좀 자제하겠다. 그게 어허. 지금 미국 금리 하락에도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아. 뭐 인프라 투자 계획이 미국 장기적인 성장성에는 좀 지탱목이 되지만 그 기대치도 조금씩 줄어지는 방향도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용 지표 이야기가 지금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이제 다른 지표들은 되게 좋았는데 네. 고용 지표가 조금 부진했다. 네. 이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조금씩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네. 당연히 이제 기준금리부터 시작해서 금리 상승에 관한 이제 그 압력 네. 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금리 상승 시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아까 3분기에 반등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지금 미국 고용지표가 부진했던 건 정부가 실업수당이라든지 재난지원금 그 돈이 상당히 적지 않았거든요. 네. 뭐 원론 몇천 달러가 넘는 정도의 자금을 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가장 구인난이 심각한 게 뭐 트럭 운전사, 레스토랑 종업원, 맞아요. 네. 이 코로나의 단순 서비스업 쪽이 좀 부진했는데 이분들이 최근에 공화당이 주지사인 주부터 해서 실업수당을 끊기 시작하면서 네. 일자리를 찾기 시작해서 이번 4월달, 5월달은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금리가 하락하는 요인이었지만 6월에는 실업률이 좀 올랐지만 고용지표, 일자리 수는 전체적으로 한 70만 개 는다고 했는데 85만 개가 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파월 의장도 가을에는 강한 고용 시장을 확인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IMF조차도 올해 네. 미국 성장률 전망 7%, 내년에도 한 4% 후반대 네. 굉장히 높은 성장률로 상향 조정을 해주면서 2022년 말부터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IMF조차 권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좀 당겨줄 수 있겠다. 그 부분이 이제 단기 금리에 주는 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앞으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열려 있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